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치하면 위험한 두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 꼭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두통입니다. 두통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하나는 1차성 두통이라 해가지고 뭐 검사를 여러 가지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1차성 두통을 진단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 먼저 확인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2차성 두통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두통인데 그 중에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주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경계성 혹은 미분류 두통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어떨 때 병원 가서 머리 아플 때 MRI 검사나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이게 참 사실 뭐 환자분들도 판단하기 힘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럽고 걱정되실 텐데 두통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해서 정확한 진단이 물론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심하지 않은 단순한 두통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이 무슨 악성 뇌종양이나 뭐 심한 뇌출혈 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MRI에서 우리가 이런 걸 진단하는 게 꼭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단을 놓쳐서 이제 환자가 결과적으로 크게 잘못되면 이제 병원 의사도 책임이고 환자도 물론 크게 불행이고 가족들도 불행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드물지만 이게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그러면 검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명의라도 이거 본인이 100% MRI 안 찍고 검사 안 하고 이건 1차성 두통이다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두통들이 이제 치명적일 수 있는 두통을 유발하는 건데, 물론 이제 뇌출혈 있고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갑자기 드라마에서 정신적 충격 받으면 뒷머리 붙잡고 쓰러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뇌출혈의 두통이고, 그다음에 그 뇌출혈은 굉장히 고혈압성 또는 외상성 또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 기형으로도 뇌출혈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꽈리라고 있어요. 뇌동맥류라고 있죠.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것도 있고, 악성 뇌종양, 다시 말해서 뇌암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이 점점 커져서 이제 뇌의 압력을 올려서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을 벽이 찢어지는 현상, 머리를 다쳐서 찢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절로 찢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힘을 세게 주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 세포 혈관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나이가 60대 이상 이제 시니어층에서 잘 생기는데, 이건 방치하면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요. 그 심한 축농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깊숙이 머릿속에 있는 축농증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단하기도 힘들고 놓기가 쉽습니다. 두통 양상도 애매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혈관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축농증도 놓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럼 뇌수막염,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결핵성, 세균성은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되게 열이 나서 진단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암으로 인한 뇌수막염, 암세포가 뇌수막에 전이되는 경우나 이제 곰팡이성 뇌수막염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이 드물지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뇌수막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고, 급성농내장, 이것도 이제 갑자기 눈 주위가 아프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놓치면 이제 농내장으로 인한 그 시력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뇌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놓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통의 가장 이제 뇌혈관 중에 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이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머릿속에 피가 왕창 쏟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갑자기 피가 머릿속에 고이면은 뇌 압력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일으켜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라서 흔히 말하는 반신마비,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가 한쪽 팔다리에 감각이 무뎌진다든가 복시, 그러니까 물체가 둘러 보이는 거죠. 멀쩡하던 이제 시력이 갑자기 둘러 보이는 현상, 그다음에 언어 장애, 말의 생각대로 말이 잘 안 나오는 현상도 언어 장애고, 말귀를 갑자기 못 알아듣는 경우, 이해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언어 장애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혀를 움직이는 이제 뇌의 센터가 이제 마비가 됐을 경우, 그게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 그다음에 보행 이상,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질 수도 있죠.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비틀거리거나 걸음을 제대로 걸음걸이 떼지를 못하거나 하는 현상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잘못하면 넘어져서 2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보행 장애는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장애, 갑자기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뇌출혈로. 이거는 뭐 인지기능 장애는 서서히 진행하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치매처럼 오기도 해요. 뇌출혈이. 뇌출혈이 이제 어려운 게 갑자기 두통만으로 올 수 있고, 이런 뭐 반신마비, 복시, 언어장애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더 어렵고요. 뭐 외상성 뇌출혈,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외상 직후에 대부분 발생하거나, 진단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또 드물게 외상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머리 다친 적이 없다 했는데 우리 MR 찍어보면은 외상성 뇌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가끔 있죠.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은 다친 것 자체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노인성 단순 두통으로 해서 이제 놓쳐버리면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뇌출혈이 점점 고이면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뇌출혈이 대부분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이죠. 혈압이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해가지고 혈관벽이 계속 이제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커질 수가 있죠. 뇌출혈은 이제 고혈압을 오래 방치한 이런 아래 5가지인 경우가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인데, 일단 혈압을 첫 번째 잘못 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은요. 정상적으로 잘 재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둥그런 통 안에 팔 쑥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가 정상이다 한 경우는, 그리고 잴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혈압이 높은 쪽이 제대로 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혈압은 잘못 재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고혈압이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높은 경우를 자기가 긴장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리면 이제 그게 실제 혈압인데, 그래서 계속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진료실 안에서 이제 의사 가운만 보면 갑자기 혈압 올라가는 그런 긴장하는 경우, 그 화이트 코트, 흰 가운 증후군이라는데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높다가 정상이다 하면 높은 쪽이 제대로 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도 방치한 경우, 그러니까 고혈압을 우습게 알고 그냥,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런 정상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야금야금 나빠지죠. 혈관이 굳어지면서 동시에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다가 뇌출혈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압약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혈압약, 뭐 전에 혈압약을 썼는데 무슨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지럽다든가 그런 안 좋은 기억도 있어서 이제 뭐 먹기 싫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처음에 혈압약 아주 소량부터 써서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혈압약이 좀 처음부터 많으면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약을 줄여서 다시 쓰면 되는데 안 먹겠다 하는 분들, 그런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 약 부작용의 가거력, 요즘은 약이 다 좋아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해 이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는 어지럽거나 뭐 기립성 저혈압처럼 이제 앉아서 일어날 때 어지러운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고혈압성 뇌출혈이 이제 두통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뇌출혈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뇌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고혈압이고, 그 고혈압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고혈압성 뇌출혈은 아직 뇌졸중이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은 방치하면 뇌 혈관벽이 자꾸 이제 약해져요. 장기간 압력을 계속 받아서 그 어떤 약해진 틈을 이제 급기야 이제 뚫고 나와서 피가 왕창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뇌출혈은 미세한 혈관이 터져도 이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미세한 혈관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뇌의 아주 중요한 부위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은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가 뭐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터지는데 이게 뇌실 안으로 이제 쏟아진다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약을 철저히 먹고, 그다음에 싱겁게 먹기 등 이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죠.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혈압 측정기 중에 손목 혈압계는 아직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발전하면 뭐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고혈압이 있는지 정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24시간 혈압 측정, 혈압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주로 하는데, 이제 조그만 기계를 이제 빌려서 차고 24시간 동안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혈압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물론 팔뚝에다 쭉 재면서 하는 그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이제 팔다리 혈압을 동시에 재면서 혈관 탄력성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팔다리 혈압을 동시에 재고 가만히 누워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재기 때문에 심리적인 긴장을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정말로 그동안 있었으면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이게 혈관이 그동안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게 고혈압이 있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좀 아셔야 되는 게,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5분, 10분 전에 잰 것하고 지금 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체 생리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잘못 측정한 정상 혈압을 마치 그걸 신뢰하는 오판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측정하는 혈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그 혈압을 정확히 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고혈압을 오래 놓치면 이게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2차성 고혈압, 그러니까 두통을 일으키는 이제 고혈압 중에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요. 부신 종양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게 고도 비만이 심한 경우, 그리고 콩팥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이런 것도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불면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것도 두통을 일으키면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는 두통은 고혈압도 일으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머리가 아픈 거죠, 오전 중에. 그리고 부신 종양에 있는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게 첫 증상으로, 고혈압의 첫 증상이 이제 뒷목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한 현상으로 이제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고혈압 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과도한 거부감 가진 경우는 혈압약 복용 후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경미한 고혈압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만인 경우는 체중을 감소해야 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이 세 가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혈압에 대한 두통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외상성 뇌출혈은 이제 걷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서 뭐 골프공에 맞아서 이런 경우가 많고요. 부엌 천장에 부딪혀서 이제 설거지하다가 요리하다가 그런 경우,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서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 다친 기억이 없어도 이제 이게
뇌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럼 자기는 분명히 다치지 않았는데 MR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외상성으로 있는 경우. 그런 거. 또 한 가지, 나이 들수록 이제 혈관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출혈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력상 이제 장기간 술을 과음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머리를 조금만 다쳐도 뇌출혈이 생길 우려가 더 높아집니다. 이러면 두통을 하고 올 수가 있죠. 두통만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뇌혈관병이 뇌동맥류가 있고, 뇌동맥류는 우리말로 뇌혈관 꽈리라 그러죠. 순 한글로 꽈리, 한자로 동맥류입니다. 똑같은 병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뇌혈관이 작은 풍선처럼 이제 부풀어 오른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고혈압 다음으로 흔한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 못 가서 급기야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도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사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보다는 적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뇌동맥류 진단은 머리 MRA 검사, 터지기 전에는 MRA 검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근데 MRA 기계가 경우에 따라 이제 화질이 나쁜 경우는 진단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테슬라 MR 기계로 찍어야 됩니다. 1.5 테슬라나 그 이하로 찍으면 굉장히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1.5 테슬라로 잘 안 보니까 바로 혈관 조영술로 넘어가 보이더라고요. 그 혈관 조영술은 인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3테슬로 찍었으면 훨씬 더 정확한 걸.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또 혈관 조영술에는 인체에 부담되는 방사선 쪼이고 조영제 주사 맞고는 그런 침착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3테슬라 기계로 처음부터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기가 그러면 얼마나 이상 되면 터지느냐, 적어도 4mm 이상은 돼야 터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3mm 이하의 작은 크기는 주기적으로 MRI를 촬영해서 커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MRI 줄기는 1년 내지 2년 간격. 병원마다 방침이 좀 다르긴 한데 최소한 1년은 지나서 찍는 게 필요하긴 하고요. 또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엄청 커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 내지 2mm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뇌동맥류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3테슬라 MR 기계로 찍어도 명확히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뇌동맥류가 일단 진단받으면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세요. 이게 언론에 워낙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물론 이걸로 인한 사망 사건이 유명 연예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어요.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은 이제 부검 안 했지만 거의 틀림없이 뇌동맥류 파일로 돌아가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케이스라든지 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뇌동맥류는 대부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당장 수술하고 그래야 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발견이 돼도. 그래서 그걸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 이제 오히려 일찍 발견해서 잘 됐다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죠. 근데 이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혈관벽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계속 과하게 흡연을 하다 보면은 누적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이제 혈관이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빵 터지는 거죠. 파열이 되면 이제 피가 왕창 쏟아지는 거고, 아까 말한 방치된 고혈압도 그렇고, 가족력도 문제입니다. 사촌까지가 가족력인데, 가족들 중에 한 분이라도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물론 유전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 찍어보는 게 안전하긴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마시면 혈관벽이 약해지고요. 머리 MRA는 이제 두통 환자에서 우리 가장 흔히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른 검사에 비해서 장점은 조영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테슬라 MRI는.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요. MRA
MRA는 말 그대로 M이 마그네틱이거든요. 그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방사선은 완전히 달라요. 방사선은 이제 뭐 인체에 계속 노출되면 이제 암 발생 우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장은 아무리 쎄도 뭐 인체에 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검사고, 이거 MRA는 5분이면 다 찍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고, 물론 이제 3테슬라 좋은 기계로 찍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반복 촬영이 쉬워요. 뭐 5분밖에 안 걸리고 매우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뭐 매달 찍어도 상관없는 거고, 필요하면은. 그럼 그 MRA는 뇌 동맥류 외 다른 뇌혈관 이상 소견을 잘 진단할 수도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혈관벽이 박리되거나. 그래서 MRA가 보통 이제 뇌 동맥류 진단에 흔히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MRA 촬영 시 이런 참고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기계가 3테슬라 기계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 아주 대형 병원들도 1.5테슬라 기계가 아직 많아요. 그럼 화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 다시 찍거나 뭐 아까 말한 혈관 조영술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MRI는 특히 8카트를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보통 한두 카트 찍고 다 찍었다고 그 환자가 오인하고 오는 경우, 뭐 오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다 안 찍기 때문에 미세 뇌출혈 같은 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미세 뇌출혈은 뭐 놓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아스피린 같은 약 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7카트 이상 찍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한두 카트 찍고, 그럼 적용만 하고서 이제 목욕 다 했다고 우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RI 찍을 때 판독의 신속성 및 정확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기계는 좋은데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실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기관마다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한 번 찍었는데 한 달 뒤에 판독되고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신속성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이제 판독하는지를 미리 알아봐야 되고, 뭐 그걸 뭐 얼마나 잘하는지 환자가 알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온지는 알 수는 있죠. 그렇죠. 그 두통을 갑자기 일으키는 뇌출혈을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추운 날 갑자기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겠죠. 과도한 수면 부족, 그럼 자율신경이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경우, 교감신경이 이제 부교감신보다 훨씬 더 이제 그 활성화되면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이제 뭐 건강 관리한다시고 이제 조깅을 30분 내지 1시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혈압이 또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서서히 시작하는 게 이제 고혈압 환자한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통 환자 한 명 사례를 한테 드려보겠습니다. 60대 여성인데 몇 년 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2차적인 우울증까지 왔어요. 이건 두통 말고는 또 다른 이상 증상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두통만 매일같이 심한 건데, 그동안 다녀온 병원 이제 물론 내과도 갔고, 대형 유명 병원, 이름은 데는 아는 병원 신경과도 갔었고, 초대형 병원이죠. 한방병원도 갔었고, 어디 가서도 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그 초대형 병원 신경과 의사는 환자를 이제 정신과 진료 받으라 하고 보냈어요. 환자는 정신과 약만 몇 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정신과 약을 아무 먹어봐야 두통이 호주는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약국에서 약을 또 본인 임의로 구매해서 먹는 거죠. 처방이나 약을 구매해서 먹는 거고, 이 환자는 치료를 잘 받았으면은 충분히 이미 다 나았을 두통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형 병원에서조차 이제 두통 환자를 그냥 정신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면 신경과로 보내야 되고 두통 전문가한테 보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조심해야 될, 방치하면 안 되는 두통을 이제 어떤 의학 논문에서는 스누프, SNOOP
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 스누프 중에 첫 S가 이제 시스테믹입니다. 시스테믹이라는 게 전신 증상, 열이 특히 37도 이상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픈 경우, 그럼 뇌 수막력을 뇌를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을 먼저 의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드물지만 뇌염도 있을 수 있고, 신우신염, 콩팥뒤 염증이 두통만으로 처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진찰을 해보면은 허리 옆구리 쪽으로 이게 어디 우리가 의사가 주먹으로 두들기면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진찰을 안 하면 이 신우신염 놓칩니다. 이런 신우신염이 심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아주 심하면 폐혈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신우신염도 이게 콩팥병이 갑자기 두통으로 온다. 여러분 뭐 상상 가십니까? 그만큼 두통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심지어 두통 보는 신경의사들은 콩팥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열이 많이 나면 오한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오한만 있고 열이 또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전신 증상으로 염증성 질환이 숨어 있는 거고 전신 근육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거고 무슨 독감 같을 때 전신 근육통 오면서 이제 두통이 확 오는 경우도 있죠. 전신 증상으로 맥박수가 막 증가하면서 하는 경우는 뭔가 이제 그 환자가 좀 위중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두통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한 피로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여러 가지 두통과 더불어서 오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반신마비, 복시, 언어장애, 발음장애 실신은 짧은 의식소실이죠. 보통 1분 이내의 의식소실이 실신으로 정의를 하고, 보행장애, 안면마비가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로 흔히 말하는 한방에서 말하는 구안화사로 올 수도 있는데, 뇌졸중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게 뇌졸중으로 밝혀지면 이게 진행을 해가지고 치료가 늦어지면 이게 또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도 이게 두통과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서히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 이것도 이제 두통과 더불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뇌종양 같은 게 있을 거고, 치매와는 다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으로 있는 두통이 있죠. 이제 특히 암 환자, 폐암, 유방암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뇌로 전이되는 거죠. 전이성 뇌암이고, 진단은 머리 MRI 촬영인데 이제 조영제를 써서 찍어야 됩니다. 머리 CT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암 환자가 안 그래도 방사선이 예민한데 방사선 노출 및 이제 조영제 부작용,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영제를 주사를 맞고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더 높아지죠. 근데 MRI 조영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뇌수막 전이일 경우에 열이 안 나게 이것도 진단이 힘들어요. 마치 뇌수막염처럼 올 수도 있고. 우리 전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원발성, 원래 1차적인 암이 있고, 그게 이제 암세포들이 멀리 있는 장기, 뇌에서 축적돼서 이제 또 다른 암으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이제 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이성 뇌종양일 경우도 두통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두통이 시작하는 경우도 우리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갑자기 오는 게 벼락두통이 이게 초급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1, 2분 이내에 갑자기 이제 두통이 피크에 오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병이 이제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고,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종종 생기고, 아무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머리 MRI 찍고 이제 뇌혈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심하면 이제 뇌경색이 드물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진단이, 이제 MRI상 진단이 되면은 뇌혈관 확장제 및 아스피린을 이제 복용시킵니다. 그래서 몇 주 내지 몇 달 지나면 이게 또 좋아져서 이제 약을 끊으면 되는 경우고, 뇌동맥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뇌혈관벽 박리도 갑자기 두통이 머리 특히 뒤쪽에 있는 척추 동맥이 찢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MRI 찍으면 특히 3테슬라 MRI로 진단이 잘 됩니다. 이것도 한쪽 머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구두신경통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놓치면 이제 뇌경색 오면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병입니다.